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투스에서 언어와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김항식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평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만점 맞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맞고 있는 점수에서 10점 올리기입니다. 저는 지금 95점 맞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5점만 올리면 되겠고요. 반드시 이제까지 점수보다 뛰어나게 여러분들 능력을 발휘해서 만점 맞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높임법과 서술의 자릿수 언어의 특성 중에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을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깔끔하고 명쾌하게 해드린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3강 17번부터 24번까지의 문제를 역시 응용력을 키워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높임법 크게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중요한 핵심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듣고 있는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임법 속에 높임과 낮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상대 낮춤법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Q&A에 올린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 설명을 잘 들으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크게 보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격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높일 것이냐 낮출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크게 격식체에는 아주 낮춤, 스승이 제자에게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해라체를 쓰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아주 낮출 수는 없고 예사 낮추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아주 낮춤체를 쓰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 또 자식을 데리고 선생님 집에 찾아왔을 때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라 할 수는 없죠. 자네 여기 앉게나. 성장한 제자에게 하계체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높일 수는 완전히 높일 수는 없다. 예사 높여주는 경우로서 늘 드는 예지만 교통 위반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급하게 지나갈 때 나이가 좀 어린 경찰관이 빨리 나오시오. 아주 위급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나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물론 그때 반드시 예사 높임이 아니라 아주 높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빨리 나오시오 할 때 나이가 좀 어린 경찰관이 업무상 교통 위반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하오체. 그 다음에 아주 높임은 아주 낮춤의 역의 관계로 보면 되겠죠. 제자가 스승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하십시오체. 과거에는 합시오체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십시오체. 씁니다, 비읍니까가 들어가면 됩니다. 저 식사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십시오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걸 두 개로 묶어서 두루 낮춤 그러면 해, 두루 높임 해요체. 여러분들은 비격식체 중에서 부모님들에게 쓸 때는 해체보다는 해요체를 많이 쓰겠죠. 상대 높임법 명쾌하게 해결되셨습니까? 이 도표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주체 높임은 제일 쉽죠.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셨다 그랬을 때 신문을 보는 주체는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 가를 쓰지 않고 깨서라고 하는 높임의 주격조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대상을 보신 거죠. 보다의 주체, 높임 선어물음이 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를 주체 높임 선어물음이라고 하고 이때도 역시 주체를 높여주는 주격조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을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 객체는 주체보다 객체가 높을 때입니다. 객체라고 하는 것은 부사어나 목적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누구누구께, 이것은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으로 보기 쉽지만 국어에서는 부사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부사어 속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게 되죠. 이 선생님을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가 친구, 주는 주체가 친구죠. 근데 주체보다 객체가 높을 때 바로 이 실현되는 서술어 속에 객체 높임법을 써줘야 되는 것이죠.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다에서 나온 높임 표현이죠.
친구는 누구에게 책을 주었다. 그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해당되는 객체가 친구보다, 즉 주체보다 높을 때는 주다의 높임말인 들이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씁니다. 이때 씁니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있는 사람, 즉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죠. 누굴까요? 비웁니다니까 대상이, 듣고 있는 대상이 나보다 아주 높을 때 하십시오체를 무엇으로? 격식체로 아주 높임으로 써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셨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주체를 높여줬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하고 동등할 때 써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군더더기 표현 없이 명쾌하게 한두 개 예로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설명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또 설명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술의 자릿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필수 성분과 부속 성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필수 성분은 문장 속에서 반드시 필요로 되는 성분이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야, 저 문법만 나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하는 학생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때 서술어를 뺀 나머지의 필수성분이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의고사에는 한두 번 출제된 적이 있었지만 수능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어, 목적어, 보가 몇 개 오느냐에 따라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 자릿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속 성분은 뭘까요, 여러분? 관용어와 부사어를 부속 성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어와 부사어는 없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부사어가 필요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들이다, 즉 주다, 주다의 높임말 들이다. 또 무엇과 다르다. 이러한 서술어가 나오게 되면 무엇과라고 하는 부사어와 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라고 하는 부사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과 또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라고 하는 부사어도 서술어 자릿수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봐야 되겠죠. 아무리 이론을 설명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반드시 예가 들어가야 되겠죠. 첫 자리 예를 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또는 억수같이 내린다 그랬을 때 주어가 무엇일까요? 비가 내린다. 주어 서술어고 많이 부사어죠. 근데 많이 없으면 괜찮죠? 비가 내린다나 많이 내린다, 적게 내린다 상관없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서술어다. 그러면 서술을 뺀 나머지의 필수성분이 하나 있다. 비가. 이런 것을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는 친구를 좋아한다. 아, 그렇구나.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 앞에 나는 친구를, 주어 목적어 나왔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 되다라고 하는 서술어 앞에 이 가가 붙은 말을 보라고 하죠.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 앞에 나는 주어, 바보가 보해서 두 자리 서술어가 오는 것이고 거기에 결코라고 하는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자리 서술어의 예를 크게 나는 너를 뭐 이렇게 한번 할까요? 이런 예가 좋지 않지만 나는 너를 때렸다 그랬을 때 나는 주어, 너를 목적어 때렸다 서술어 앞에 나와 목적어 나왔으니까 두 자리 서술어. 조금 전에 예를 들은 나는 바보가 아니다 또는 바보가 되었다 두 개 다 무방합니다. 이 되다 아니다라고 하는 서술어 앞에 이가가 붙은 말을 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보, 얘를 주어. 그랬을 때 서술어 앞에 하나, 둘, 두 자리 서술어. 이제 마지막으로 세 자리 서술어인데 여기에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 자리 서술어에서는 영어의 사형식과 오형식을 떠올리면 될 것 같죠? 한번 볼까요? 나는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과 나는 그에게 책을
주었다. 여러분, 영어에 나는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하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어, 그녀를 목적어, 아내로는 목적 보라고 하죠. OC라고 하고, 나는 주어, 그에게 IO, 책을 DO,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영어를 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국어와 영어는 다르니까요. 이때 아내로가 영어에서는 목적 보지만 국어에서는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요. 그에게는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지만 여기서도 역시 부사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나는 그녀를 삼았다. 아, 삼다라고 하는 서술어 앞에 나는 그녀를 주어 목적어 두 자리구나. 부사어는 빼버려도 되겠구나. 근데 아내로라고 하는 부사어를 빼버리면 삼았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럴 때 취급해 주는 것이고요. 주다라고 하는 수요 동사 앞에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어, 즉 대상을 나타내주는 부사어가 없으면 성립이 되겠습니까? 나는 책을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단 말인가? 고로 아내로 그녀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는 이 삼다와 주다라고 하는 서술에 반드시 필요로 되기 때문에 필수 성분으로 취급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세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쾌하게 이해되셨나요? 이제 세 번째, 언어에서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나요? 이걸 분필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분필이라고 하지만 누구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초크라고 하죠.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 영국에서는 하우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에서는 한자로 집 가자를 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낱말 하나에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내용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내용물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명칭을 붙였을 때 그 명칭을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형식을 이제 언어로 나타내 주게 되는데 이 내용물과 형식이 반드시 인과관계, 즉 필연적인 관계를 이루고 명칭이 붙여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과관계인, 즉 필연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름을 붙여준 것, 멋대로, 이렇게 이게 좋겠네요. 멋대로, 임의대로 이것을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이것을 언어의 자의성,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성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거 뽑기호, 멍멍멍, 음매라고 하는 것은 자의성이지만 반드시 이러한 원인, 이러한 결과로, 즉 누가 들어도 음매, 누가 들어도 멍멍멍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도 외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듣지 않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데 얘네들조차도 얼핏 보면 필연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달리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도 어디에 해당된다? 우연성에 해당된다. 모두 다 자의성, 자기 멋대로 붙인 것입니다. 이 내용물과 언어 형식이, 명칭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필로 하고 나를 사람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저 대한민국 서울을 관통하고 있는 그 물을 한강이라고 한다. 누군가 처음에 한강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자의성이지. 근데 모두 다 한강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 것을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것을 가람이라고 불렀다. 그럼 누군가 처음에 가람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또 자의성이 발동된 것이죠. 그래서 한강이 모두 다 가람으로 바뀌었다. 그럼 한가람 한가람 이렇게 불렀다 하면 이것은 바뀌어진 것이죠. 이것을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성은 성격이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화됐다 해서 가역성이고 얘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해서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강을 가람으로 일부러 재밌게 역으로 바꿨는데 과거에 가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는가요? 저 흐르는 물을 가람
한가람 이렇게 처음에 이름 붙인 사람을 자의성이라고 했고, 근데 누구나 다 같이 한가람 한가람 따라 불렀다. 사회성, 약속이죠. 누구도 그것을 한가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 불가역성. 그런데 누군가가 한강 한강이라고 또 이름을 붙였다. 요 사이에 자율성이 발동돼서 모두 다 어떻게 한강으로 부르게 된 것, 이런 것을 역사성.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다 해서 가역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어의 객관성은 사회성과 역사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율성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객관성 그러면 자율성을 해당되지 않고 누구나 다 함께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성과 역사성만 언어의 객관성이라고 하고 자율성은 객관성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마지막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수업 좀 깊게 들어가죠. 지금 제 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입술, 이마, 이렇게 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체의 이렇게 봤을 때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지 아니면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연장선상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일부분, 코, 입, 이마 등등 경계를 나눌 수 없는데 경계를 임의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걸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지개 색깔을 이야기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인데 연속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빨강, 파랑 등등을 이야기할 때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계단을, 연속되어 있는 계단을 어디까지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인지, 또 유리창을 보고 1층, 2층, 3층을 나눠야 할 것인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끊으려고 하는 것을 분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1층, 2층, 3층, 4층은 분절성에 해당되지만 1동, 2동, 3동은 분절성에 해당되지 않죠. 왜? 이미 나뉘어져 있는 것은 분절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과제로 주었었던 서술의 자릿수, 높임법, 그리고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을 아주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번 시간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17번 한번 바로 볼까요? 쓰기어휘어법 좀 더 보강하려고 몇 문제 더 내보았습니다. 보기는 여다지문을 여는 방향에 관하여 설명하는 발표문의 초안이다. 고쳐쓰기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퇴고죠. 퇴고의 3원칙, 첨가, 삭제, 재구성의 원칙 기억해 두시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볼까요? 왜 어떤 문은 안으로만, 또 어떤 문은 밖으로만, 어떤 문은 안팎으로 다 열릴까요? 여러분들 현금 서비스 받는 곳에 24시간 서비스 받는 곳 있죠? 거기서 문을 밖으로 열 때 열리나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은행, 금융기관의 문은 절대로 밖으로 밀어서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라고 합니다. 도둑들이 돈을 훔쳐가지고 또는 강탈해가지고 팍 열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문에 부딪혀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순간에, 나를 안고 잡아당길 때 이제 청원 경찰 등이 잡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한 번에 팍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그때는 안으로만 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 특히 뒷문 같은 경우 이렇게 밖으로 열리는 경우, 제가 오산고등학교 근무할 때 실제로 안전사고 일어난 경우를 목격했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수업 끝나자마자 매점에 가려고 문을 팍 치다가 그 철문이 돼 있잖아요. 그 철문이 고리로 지나가는 학생 여기 이빨, 죄송합니다, 여기 치아에 찍혀서 몇 개의 치아가 뽑힌 경우가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건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급하니까 팍 열고 나가는데 지나가는 아이의 이를 쳤던 것이죠. 그래서 뭐 굉장한 문제가 발생됐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위험한 거죠. 그럴 때는 안으로 문을 당겨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문 열고 나가줘야 되는 경우죠. 그때는 어떤 문은 안으로만 열리고 또 밖으로만 열리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 아니면 안으로 밖으로 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는 것을 여기서 꼼꼼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여다지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다 딸 때 열다 플러스 닫다입니다. 여기서도 단어 형성 방법 중에서 통사적 합성어냐 비통사적 합성어냐 하는 것
꼭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늘도 어법 속에서 서술의 자릿수 등등을 살폈는데 여닫다? 통사적 합성어가 뭐고 비통사적 합성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학생들은 또 의문점을 제기해 보시기 바라고, 기회가 될 때 단어 형성 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중에 꼭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여다지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다지문은 안으로만 열리는 안여다지문, 박여다지문, 또 양여다지문 세 개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제시해주고 나면 반드시 앞에서 이야기한 안여다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두 번째 박여다지문, 세 번째 양여다지문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설명하고 양쪽으로 여다지문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복도를 따라 늘어선 사무실의 문은 보통 안으로 열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만약 사람들이 사무실 문 밖으로 열게 되면 열린 문 때문에 좁아진 복도가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복도를 지나는 사람이 무엇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극장, 보통 박여다지문인데 이는 비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해야 된다. 여러분들 극장 같은 데서 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안으로 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팍 열고 쫙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보다는 이렇게 여다지문은 앞에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다지문은 공간의 구조나 그 공간에서 행동 원리에 따라 여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앞에 양쪽 여다지문 설명이 빠져버렸네요. 여다지문은 미다지문에 비해서 문을 여닫기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벼랑간에 왜 여다지문과 미다지문의 이야기가 왜 생뚱맞게 나옵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제시한 내용을 둘째 문단에서 모두 언급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양 여다지문 설명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2번이 어려웠습니다. 니은은 사람들이와 호응하지 않으면 느끼겠지요. 사람들이 주체가 되니까 사람들이 느끼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을 꼼꼼하게 보면 문장이 두 개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어져, 사람들이 사무실 문을 밖으로 열게 되면, 여기서 서술은 사람들이 문을 밖으로 열답니다. 사람들이 열다, 주어 서술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열린 문 때문에 좁아진 복도가, 뒤에 문장은 복도가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 피동이 나오는 것이죠. 좁아진 복도가 답답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복도가 주어를 찾아지 못하고 사람들로 주어를 삼는다면 느끼겠죠가 맞겠지만, 뒤에 문장의 주어는 복도가 사물이 주어가 된 것이라 뒤에 피동 의미의 문장이 나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문장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디귿에 문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사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고, 4번 문단의 연결관계를 고려하여 이렇게로 바꾸면 좋겠고, 5번 미음은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 회침으로 삭제한다. 그렇죠? 여기서 여다지문과 미다지문을 비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18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어미에 대한 탐구와 결과를 옳지 않은 것은 어법 문제, 제가 집중 탐구해 보겠다 그랬었죠. 이것은 자료를 통한 어법 사용의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얘기를 듣습니까? 얘기를 듣소. 이것은 오늘 설명한 이 앞에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을 잘 봐야 되겠죠.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듣습니까? 듣소. 하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라, 빨리 밥을 먹어라 했을 때 앉다, 물론 명령 어미를 쓰는 것이지만 어떤 때 아라와 어러냐, 안 했을 때 아라고 하는 양성 모음일 때는 아라, 모음조화가 됐죠. 그 다음에 먹어라 할 때 먹할 때 음성이 나왔을 때는 어라라고 하는 음성 명령형 어미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음은 환경에 따라 어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성일 때는 양성, 음성일 때는 음성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날씨가 덥다, 날씨가 덥지, 날씨가 덥네. 이것도 덥다, 덥지, 덥네. 뭐뭐 한다, 뭐뭐 하지, 뭐뭐 하네. 이런 것은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조금 살펴볼 수도 있겠고, 거기에 듣는 이에 대한 높임 태도 조금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비가 그치겠다, 비가 그치겠니, 비가 그치겠구나. 이것은
여러분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평서형 어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비가 그치겠니? 의문이고요. 비가 그치겠구나?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똑똑하다고. 이것은 뒤에 조사가 연결되었건 누가 가느냐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가느냐 가 문제다. 가다 할 때 느냐 또는 뭐뭐 하는 가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뒤에 조사를 연결시킨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번을 하나하나 볼까요?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 건 여러분 문장의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제 높임 선어말어미라고 있어요. 시제 높임 선어말어미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밥을 먹는다. 현재 시제죠. 나는 밥을 먹었다. 과거 시제죠. 나는 밥을 먹겠다. 미래 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제 선어말어미는 현재,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이제 던 여기서 더의 니은 붙은 경우죠. 뭐뭐 하였었던 이런 것은 과거 시제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인가요? 회상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제를 나타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먹든지 말든지 해라. 너 먹든지 말든지 해라. 어느 것이 맞습니까? 더는 내가 과거에 뭐뭐 했었던 하는 과거 회상이 되는 것이고요. 드는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뭐뭐 하든지 말든지 너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해. 그때는 든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시제 선어물어미로 현재, 과거, 미래 또 과거 회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로서 이거 중요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로서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먹다라고 하는 말에다가 밥이라고 하는 말을 먹다가 밥을 꾸며준다 했을 때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를 붙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먹는 밥 그랬을 때 이 느는 여기서 먹는다 할 때 는이 아니고요. 이때는 시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여기서 먹는 할 때 느는 관형사형 어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은 또는 먹을 이렇게 은는 을 이런 것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볼까요? 먹는 밥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먹는 현재죠. 먹은 밥 과거네. 먹을 밥 미래네. 여러분 놀라시죠?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음이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회성이 있는가 동시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것은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즉 관형어를 만들어서 뒤에 나오는 체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 어미가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제를 독특하게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서너 번 되돌려가면서 반복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 건 문장의 시제가 여기 나와 있지 않다는 것 접근해 보았습니다. 19번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에 쓰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은 어휘적 특성의 이해인데 국어 사전을 꼼꼼하게 잘 찾아보는 습관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키워야 될 것입니다.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저는 이 보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어 사전 찾으면 그 동사의 뜻 나오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번 수능에서 25개의 문제가 보기로 주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항상 보기가 전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예상 문제로 보는 이 문제에서 가능한 한 보기를 많이 주어서 올해도 역시 또 그렇게 출제될 것이다 하는 것을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문의 동사 치르다는 무엇에게 무엇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된다. 사전에서는 같이 동사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로 앞에 제시한다. 한번 볼까요? 예문으로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했다죠.
그래서 치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이 점점점에게 점점점 을 그리고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가 치르돼야 되는 사전적 의미 뜻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무엇이 무엇에게 무엇을 이것은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이 맞느냐 구조가 맞느냐 아니면 두 개 다 맞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냐를 선택지 중에서 골라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볼까요?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그리고 깔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무엇이 무엇을 무엇에 이렇게 놓고 젖혀서 벌리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구조는 다 갖춰졌고 또 깔다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런데 깔다의 사전적 의미는 젖혀서 벌리다. 이건 사전적 의미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평평하게 펴다. 무엇이 무엇을 어디에 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 무엇을 어디에라는 구조를 통해서 평평하게 펴다라고 하는 사전적 뜻이 나와줘야 되는 것인데 젖혀서 벌리다.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2번 예문 볼까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어디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그랬는데 스치다라고 하는 것은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가 아니라 서로 살짝 닿으면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뜻이 나와야 되는데 구은 맞았는데 뜻이 잘못됐습니다. 3번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뭐했다. 그런데 그 맡기다의 사전적 의미 속에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앞에 구조를 무엇이 무엇을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어의 구조가 맞았죠. 이것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요. 4번 형이 밥솥에서 밥을 펐다. 무엇이 형이 무엇에서 그 다음에 무엇을이 빠져버렸죠. 집어넣어야 될 것이고요. 5번 여기다라고 하는 낱말을 볼까요?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해놓고 여기다 의미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됐죠.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라고 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도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 방법론을 한 문제의 선택지에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고전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사나 또 한시나 수필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예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국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 최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효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효시의 유효는 남상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물의 시초 이것을 효시 또는 남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지체가의 효시는 무엇일까요? 한림제유의 한림별곡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설시조 효시는 무엇일까요? 사설시조 이것은 정철의 장진주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작품 여러분들 아주 생소하죠. 설장수의 어옹 고기잡이 늙은이라고 하는 한시인데 이것은 약간 어려운 듯해서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부터 간략하게 해드릴까요? 송간 세로에 두교나를 붙여들고 소나무 사이에 세로 오솔길 두교나는 무슨 꽃일까요? 진달래꽃을 손에 움켜잡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봉우리에 급히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 부분을 사람들 신선사상 도가사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산 속에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이 올라간 것 밑에 구름이 쫙 깔려 도사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고요. 산 속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구름 밑에 깔릴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천만락이 곳곳에 벌려져 있네. 연하일이나 금슬을 펼쳐놓는다. 연하일은 안개, 노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 비단으로 수놓은 비단을 쫙 펼쳐놓은 듯 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은들이 봄빛도 유할수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은들은 겨울을 나타내는 것이죠.
봄빛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겨울 들판이었는데 오늘은 봄빛이 넉넉하구나.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길이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명과 부귀는 세속적인 욕망이죠. 세속적인 욕망인 즉 객체가 주체인 나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싫어한다. 주객 전도가 됐죠. 이 부분을 청산별곡 맨 마지막 8장에 보면은 술이 나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체고 술이 객체인데 어떻게 객체가 주체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는 주객 전도라고 하죠. 청풍명월 위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청풍명월과 앞에 나오는 연하일이는 똑같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청풍명월 위에 어떤 벗도 나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단표누왕의 어떤 생각하냐네. 단표는 일단사 일표음의 준말로서 하나의 도시락 밥과 하나의 표주박 물통을 들고 누항 지저분한 거리에서 누추한 거리에서 살아도 나는 만족한다. 즉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얼마든지 빛을 쳐놓고 나올 수 있겠죠. 안빈낙도 안분지족. 그러면 박일로의 누항사의 맨 마지막 파트를 잡아줄 수 있겠고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하는 시조, 연시조를 잡아줄 수도 있겠고요. 또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강 지어내니 등등을 또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짜리. 상춘곡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은 3543으로 시조의 종장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시조의 종장 형식의 아모타라고 하는 삼음절은 19체 향가의 낙구 감탄사의 잔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서리적 표현, 내가 알면서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매우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장수의 어옹이라고 하는 작품 참 구석진 한시인데요. 헛된 이름 따라 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이때 헛된 이름은 세속적 삶이 되겠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니는데 물과 구름은 자연 속에서의 삶이 되겠죠.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리에 끼었고 호수 안개도 자연 속의 삶이고요. 맑은 가을날 예측해서 달, 배 이것도 자연 속의 삶이겠죠. 서울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서울길 붉은 먼지 이것은 세속적 삶이 되겠습니다. 초록 도롱이 푸른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찬 노래소리는 뱃사람의 흥치니 세상에 옥당이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려. 옥당은 밑에 주 나와 있다시피 오늘날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거에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에서 3사 이야기했을 때 이 옥당, 여러분 자상특사 황구옥당가라고 하는 송순의 시조를 보면 그 옥당이 바로 송순이 근무했었던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였었던 것이죠. 어찌 부러워하리요? 역시 서리적 표현입니다. 부러워할 리가 있겠는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세속적 욕망 다 내던져버리고 자연 속에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우리는 고기 어자라고 하는데 앞에 삼수를 집어넣으면 고기 잡다 어자 동사가 됩니다. 이 뒤에 이렇게 지압이 붙자가 나오게 되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 전문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아버지 부자를 쓰면 이 어부는 세어라, 내어라,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당연히 뒤에 걸 써야 되겠죠. 우리가 농부, 광부, 어부 그럴 때는 이걸 쓰는 것이지만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는 것은 대체로 뒤에 나오는 것이죠. 자연 속에 은근하면서 고기야 잡히든 말든 세월 속에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여기에서 어옹은 당연히 뒤에 나오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은일자적인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 그 다음에 다작품 역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본 작품인데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사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바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는 성품이 또한 게을러 일찍 동산을 가꾸지 않았고 화해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복숭아가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근데 복숭아 나무 참 아름답고 예쁘지 않은가요? 이런 걸 신미주의적 태도로 접근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복숭아 아름다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맛있는 열매, 과실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잡목, 이름도 모르는 아주 잘 못생긴 비틀어진 잡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긴 거는 참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복숭아꽃 아름답다 심미적으로 보고 또 과일 가치적인 측면도 봤고, 그렇지만 이 잡목은 참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심미적인 면은 뭐 평가할 수 없지만 뒤에 얘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살아야 할 가치, 존재 가치는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종려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숭아 나무는 놔두고 복숭아 밑에 있는 잡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 뽑아버리려고까지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숭아는 저 꽃도 예쁘고 열매까지 줍니다. 심미적인 가치, 또 존재 가치 두 개 다 본 것인데, 잡목은 생긴 것도 못생기고 불필요하고, 이것을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종은 복숭아 나무는 인정해 주었지만 잡목은 심미적인 가치도 존재 가치도 둘 다 부정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주면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가능한 긴 지문들은 제가 일일이 하지 않고 여러분이 읽었다고 간주한 상태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입니다.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까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상춘곡. 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늙은이의 안분지족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한시, 그리고 다는 복숭아 꽃 이야기였습니다. 대상에 대한 그림이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대상에 대한 그리움, 뭐 어떤 것도 없죠. 세속적 이익을 좇지 않는 삶의 자세가 돼 있다. 그렇죠. 세 작품 모두 다 탈속적 경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번,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것을 꼭 찾아낸다면 나 작품 정도를 찾을 수 있겠고, 견디기 힘든 현실의 고통을 자연의 의지에 있고자 한다. 이것은 어디에도 없고요.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뭐다?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번 크게 어렵지 않게 2번을 찾을 수 있었고요. 21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춘곡이죠.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인생관을 분명히 알고 있다. 여기에서 부귀공명, 세속적 욕망을 떨쳐버리는 안부지적적인 삶, 안빈낙도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생관 분명히 드러나 있죠. 부귀공명인 객체가 나를 꺼려한다고 했으니까 주객전도, 청산별곡 8장에서 술이 나를 잡는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2번, 나는 색채 선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어부의 삶, 이것을 푸른색으로, 세속적인 삶은 붉은색으로 표현해 주었고, 가와 나는 모두 서리적 표현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렇죠. 어찌하리? 부러워하리요? 만족하겠다? 부러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리 답을 알고 질문하는 것을 서리법이라고 하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정경묘사와 정서의 표출이 어우러져 있다. 봉두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 더불어 정경묘사 나왔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안개 낀 호수라든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 모두 풍경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나는 세속적인 삶과 멀리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는 부족함 없이 다 해당되는데, 5번, 가는 나에 비하여 청각적 심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참겨보면 되는데, 가에서는 오히려 시각적인 요소가, 나에서는 오히려 청각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어엿한 노랫소리, 뱃사람 흠칫소리, 이런 것들은 다 청각적 심상 아닌가요? 이것은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21번에 5번, 22번입니다. 나의 화자가 보기에 기억이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어부할 때, 아버지 할 때 부자가 나오는 것은 여기 나온 설명이죠. 그러나 지압이 부자가 나오게 되면 직업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자는 아버지 부자를 써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1번, 화자는 자연을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참 그럴듯한 말을 섞어 써줬는데, 달의 인격을 부여했다, 달을 의인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줄 뿐이지 인격을 부여한 대상은 아니다. 1번이
잘못된 것이죠. 2번, 화자는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가 아니기에 배 한 척은 한가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 3번, 화자는 자신이 긍정하는 삶을 도롱이 있고 삿갓은 어부로 표상하고 있다. 4번, 화자는 자신이 원하는 공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뱃사람의 흥취를 느낄 수 있다고 했고, 5번, 화자는 옥당이라는 공간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가치를 역설한다. 이때 역설은 반어법, 역설법 할 때 그 역설이 아니고요. 여기서 역설은 힘주어 강조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은 이 심역자의 말씀 설자를 쓰면 되는 것이지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역설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3번 문제, 달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앞에 설명 꼼꼼하게 해줬죠. 나는 잡목의 심리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심리적 가치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잡목의 심리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맞죠? 잡목의 아름다움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외관상 볼품은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줬죠. 그러니까 심리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분명히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다. 1번 맞습니다. 2번 볼까요? 나는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되 심리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 심리적 가치 모두 다 인정하고 있고요. 3번,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되 존재 가치는 인정하고 있군. 존재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4번, 종은 복숭아나무의 심리적 가치는 인정하되 실용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군. 실용적 가치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복숭아 열매가 열리니까. 나와 종은 모두 잡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군. 나는 인정하지만 종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23번에 1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것은 제가 실수하네요.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겠죠. A, B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둘 다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A와 B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이다. 여기서 A 정도, 투견한 봄을 나타내는 정도 보면 되겠고요. 3번, A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물이고 B는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둘 다 여기 해당되지는 않는다. 4번, A는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을, 그렇죠, 손에 쥐고 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풍경이 심취되고 있으니까 두견화꽃을 들고요. 두견, 화꽃이 아니라 두견꽃이 되겠죠. 화가 꽃이니까. B는 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됐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 5번, A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자연물을, B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여러분, 진달래꽃 그러면 그래 내 어린 시절에 그래 고향이 떠올려져. 여기서 이야기한 무슨 나무인가요? 소나무, 개수나무. 뭐 개수나무는 잘 모르겠지만 소나무는 지조절조를 나타내준다. 강한 생명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 속에서 향토적 색채나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지냐 그렇지 못하냐를 따지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함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4번의 정답 4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와 함께 1등급 즐겨찾기 이 강의에서는 마지막 한 문제를 잡기 위한 것 아닐까요? 98점 맞은 학생은 100점 맞고자 89점 맞은 사람은 89점 맞으면 100점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하튼 10점 올린다는 것은 만점 맞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번에도 오늘 2강, 3강에서 강조한 것은 쓰기, 어휘어법 중에서 특히 어법, 문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단어 형성 방법 언젠가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3강에 걸쳐서 총 24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80문제, 80문제 속에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응용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